저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지키는 특수작전국 대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체제에 충성한다고 자부했지요. 하지만 은밀한 자료실에서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 존엄의 추악한 비밀이었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는 이 진실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가 밝히려는 충격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특수작전국 대대장 리진성이라고 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라는 게 결국은 저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다들 말들 했지만 글쎄요. 우리 인민들의 삶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의 집안 형편은 더 그랬어요. 제 아내는 늘 병치레를 달고 살았고 어린 딸아이는 밥상에 김치 하나 제대로 못 올려주는 애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더군요.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작은 어깨를 보면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장으로 나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혁명의 위협을 지켜야 한다. 수령님께 충성해야 한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앙상하게 마른 인민들의 얼굴과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저의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지는 동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배가 고팠지만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보이부에서 제 여동생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애가 장마당에서 몰래 국경 넘어 물건을 팔다 걸렸다는 겁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걸 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몰아세우더군요. 보이부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돌아온 소식은 제 여동생이 보이부 구류장에서 심하게 고문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무 하나가 몰래 귀띔해 주더군요. 그 애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피부치가 정든 내 동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체제에 충성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 속에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굳건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이부의 서슬 퍼런 감시가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이라는 계급이 그저 저를 감시하는 족쇄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아내의 아픈 기침 소리, 딸아이의 굶주린 눈빛, 그리고 제 여동생의 차디찬 주검. 이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체제가 제 가족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칼날 같은 바람소리만 들려오더군요. 제 심장은 두 개의 길 앞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충성과 복종의 길,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어쩌면 자유를 향한 위험한 길.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리진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최고 존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핵심 기밀들을 보관하는, 말하자면 저희 조국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실 중 하나였지요.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곳이고 들어가는 절차부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파묻힌 듯한 그곳엔 곰팡이 냄새하고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어요. 늘 감시 카메라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전 그런 거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날 임무는 최고 존엄의 특별 지시로 특정 서류들을 분류하고 폐기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민감한 자료들이라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손에 흰 장갑을 끼고
눅눅하고 먼지 쌓인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넘기는데 문득 제 시선을 잡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비닐로 몇 겹이나 쌓여 있고 표지에는 최고 존엄 직결이라고 붉은 글씨로 찍혀 있는 서류철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건 분류 대상이 아닌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서류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규정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제 손은 이미 저도 모르게 비닐을 뜯고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홀린 것 같았다고 할까요? 그 속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더군요. 최고 존엄께서 해외에서 들여온 호화 사치품 목록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외제 자동차들, 고급 시계, 심지어는 유람선까지. 모두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선전하던 그 시기에 비밀리에 들여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금 출처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구호물품이나 인민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외화로 둔갑되어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한 줌의 배급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데 최고 존엄께서는 저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계셨다니요. 그 순간 제 눈앞에 아내와 아이들의 야윈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제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런 위선적인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 하나. 탈북.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자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썩어 빠진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좁고 눅눅한 자료실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무산, 참 정들었던 고향이지요.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 손을 꽉 잡고 그곳을 떠나던 날, 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새벽이었어요.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었지요. 아이들은 칭얼대지도 못하고 그저 제 옷자락만 붙잡고 터덜터덜 걷더군요. 어머니는 늙은 몸으로도 묵묵히 제 뒤를 따르셨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숨소리마저 죽이며 조심 또 조심했지요. 저희가 향한 곳은 두만강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발목을 붙잡고 낡은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어요. 강냉이 죽 몇 숟갈로 겨우 허기를 달래면서 며칠 밤낮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눈 덮인 황량한 벌판을 지나는데 정말이지 세상에 우리 가족만 버려진 것 같더군요. 가는 길 내내 제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보이부놈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특히 김영우 그 인간 제가 탈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 사람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놈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짐승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는 기분이었지요. 마치 등 뒤에 칼을 겨눈 듯한 그 불안감 아시겠습니까? 한 번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다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치고는 눈밭에 몸을 숨겼지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 심장이 북처럼 울리더군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숨죽였습니다. 다행히 그냥 지나쳤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영우가 직접 쫓아온 건 아니었겠지만 분명 우리를 쫓는 눈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더 헤매다 마침내 희미하게 강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두만강 그 강 너머가 자유라는 희망과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죽음의 경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바람은 매섭게 불어와 뺨을 때리고 꽁꽁 언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강변에 닿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강은 침묵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순간 김영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다시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저의 뒤를 바싹 따라붙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이지 그 추위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왔고 얼어붙은 강물 위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꼭 우리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입술이 새파래져서 덜덜 떨고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만 꼭 잡고 있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은 게 없었으니 몸은 이미 기진맥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숨소리 하나도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라도 있을까봐 아시겠습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강 한복판쯤 왔을 때였을 겁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고기잡 입배인가 아니면 저쪽 중국 땅의 불빛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그건 보위부 순찰대원들의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대로 가다가는 잡히는 겁니다. 모두 끝장나는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애들을 재빨리 제 뒤로 숨기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얼음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집어들고 순찰대원들이 있던 방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온 힘을 다해 던졌어요. 쿵 하고 얼음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 위라 넘어질 뻔한 걸 간신히 버텼어요. 하지만 그들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정지해!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내 귀청을 찢는 듯한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정말이지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경험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제 손에 힘을 주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강 건너편에 다다르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그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더군요. 우리는 북한 땅을 벗어났을 뿐 중국 땅에서의 삶은 또 다른 미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정말이지 산 넘으면 산이라고 그때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연변 변두리 허름한 집, 빗에는 지붕 아래 웅크리고 앉아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쥐들이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에 곰팡이 냄새에 잠 못 들었죠. 그래도 북조선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서로 위안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김영우 그 아새끼 정말 끈질긴 사람이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밥을 사 먹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수상한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이부 놈들이구나.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재빨리 뒷골목으로 밀어넣고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쳤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다행히 연줄이 닿았던 중국 조선족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를 숨겨주고 때로는 보이부놈들의 움직임을 슬쩍 알려주기도 했어요. 요새 단속이 심하니 며칠은 집 밖에 나가지 말라요. 이런 식으로요. 그분 덕분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저씨 같지는 않았습니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정보를 팔아넘기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한 번은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선 브로커가 있었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굴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눈빛이 싸늘해지면서 저희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 갓나 새끼가 우리를 팔아먹으려 하는구나. 그때는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있는 힘을 다해 그 브로커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거기다 중국 공안의 단속까지 겹쳤으니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불시에 들이닥쳐 탈북민들을 잡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고 아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쳐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은신처를 찾아 또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숨쉬는 것조차 사치 같았어요. 보이부 놈들이 제 뒤를 턱 밑까지 쫓아왔으니 말입니다. 숨어 있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홀로 버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제 심장은 매 순간 총구 앞에 선 것처럼 쿵쾅거렸고 굶주림보다 더한 감시의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직접 훈련시키고 제 손으로 특수작전의 모든 걸 가르쳤던 아이들 말입니다. 그 애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저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혹여 제가 위험에 처하면 딱 한 번, 단 한 번만 자신들을 찾아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연락하는 건 정말이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보이부 놈들은 제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떤 동선을 움직이는지 모조리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날 우리 부대가 쓰던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특정 신호를 남기는 방식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누르며 그 신호를 남겼습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고 다들 자기 목숨 건사하기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다음날 새벽 제가 숨어있던 은신처 근처에 익숙한 발자국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긴 신호 옆에 희미하게 새로운 신호가 남겨져 있었지요. 준비됐습니다, 교관 동지. 그 짧은 문장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만난 건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어요. 밤이 깊고 별빛도 희미한 시골길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옛 부하들을 보며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들은 이미 제가 처한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교관 동지, 말씀하십시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제가 가르쳤던 투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저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보이부 놈들이 저를 쫓아오는 동선을 파악하고 매복 지점을 정했지요. 그들은 저를 미끼로 삼아 보이부 놈들을 유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교관 동지, 저희는 교관 동지의 목숨을 걸고
이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각오에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제가 미리 정해놓은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뒤따라오던 보위부 차량이 멈춰 서더군요. 그리고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부하들이 몸을 던져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안 저는 그 틈을 타보위부 놈들과 직접 맞섰습니다. 놈들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어요. 리진성, 꼼짝 마라. 외치는 소리가 제 귀를 찢는 듯했죠.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권총을 쥔 채 놈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훈련된 특수요원들이었기에 놈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놈들의 주먹이 제 얼굴을 스치고 칼날이 제 팔을 긋는 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가족이 그리고 저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옛 부하들이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귀에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관 동지, 어서 가십시오. 한 놈이 제 앞을 가로막는 보위부 요원들을 향해 몸을 던지더군요. 또 다른 놈은 저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 등 뒤로 터지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들의 피가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더군요.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그들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투지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국경지대에 다다른 그때 말입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방은 칠흑 같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 저쪽 남조선의 빛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우리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계셨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고 점점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설마 싶었는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리진성 동무, 거기 섰시오. 김영우 그 갓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지 귀신이라도 본 듯했습니다. 저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올 줄은 몰랐어요. 산등성이에서 플래시 불빛이 번쩍이더군요. 서너 명 되는 무장한 군인들이었지요. 김영우 그자는 선두에 서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딜 도망치려는 게야? 배신자 새끼.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와 아이, 부모님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지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영우 동무, 부탁하오.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살려달라. 너 같은 배신자 새끼는 죽어야 마땅해.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아댔습니다. 탕, 탕. 귀청을 찢는 총성 소리에 우리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바위 뒤로 숨었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일 틈이 없었지요.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무자비하게 총질을 해댔습니다. 이건 학살이나 다름없었지요. 제게 남은 건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놈들이 숨어있는 지형을 이용해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총성은 울려 퍼지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서움에 떨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 둘 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김영우 그 갓나도 결국 제 손에 제압되고 말았지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를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얼른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제 품에 안기자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가자. 이제 정말 다 왔소?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달렸습니다. 눈앞에는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보고 달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희망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고향 땅에 두고 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분이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남조선 땅에 발을 디디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꿈만 같았지 뭡니까?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은 제가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휘황찬란한 불빛들, 그리고 저를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그 안도감, 제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차츰 이곳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배급 걱정 없이 쌀밥을 먹고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는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지요. 저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고향에 두고 온 우리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감추려던 추악한 진실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참상들을요. 저는 용기를 내서 기자들 앞에 섰고 국제사회의 여러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귀 기울여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고요.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북한의 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이고 저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은 그저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모습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언젠가는 그 땅에도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작은 파동이 되어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에 남겨진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도 자유와 가족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